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들, 이분들의 신용대출까지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 타겟이 뭐냐? 고소득 고신용자 대출. 이걸 이제 조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네, 시사특공대 수요일 샵입니다. 고란 기자와 함께 도란 아니고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애들한테 노래 뭐 불려줬냐 자장가로 낮방송이니까 약간 농담 섞어서 저는 엄마가 섬그늘에 섬지박이. 오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동요에서 알 수 있는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게 한때 좀 유행했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지혜가 뭐냐? 있나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했다 동요가. 이 섬그늘 아기를 보면 그 맞벌이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예상했다. 엄마도 그리고 일하러 네, 가고. 기차 끌려 모막살이 얘기 나오잖아요. 역세권의 중요성. 그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역시 한강뷰 한강뷰다. 아파트가 최고다. 다 들어가 있네 동요에. 네, 동요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경제 이런 기자가 또 이렇게 보는 동요 속의 이 투자의 철학이 또 있네요. 철기력 맞죠? 그렇죠. 지하철역 끼고 그리고 한강뷰까지 같이 있으면 뭐 엄청나죠 그거는 가치가.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불러줘? 섬지박이 많이 불러줬어요? 네, 삼시바이 많이 그거 불렀어요. 슬프지 않아요, 저? 네, 노래 하다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난 그거랑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거 너무 슬퍼요. 울 것 같아요. 들으면.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돈이 그동안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했는데 신용대출 쪽은 조금 조이는 모양이에요. 네, 실제로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5대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을 보니까 125조 원이 넘습니다. 이 8월 말에 집계했을 당시보다 10일 영업일수를 따지면 8일 만에 1조 원 넘게 또 늘었거든요. 허허.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8월 달에 신용대출이 그 4조 원 넘게 늘었다. 이래서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9월엔 아마 요 기록 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늘으냐라는 걸 보면 신용대출이 일단 일부에서는 신용이 좋으면 주택담보대출보다도 금리가 싼 경우가 있습니다. 역전된 거죠. 네, 사실 담보가 있는 거하고 담보가 없이 나가는 거하고 대출금리가 당연히 담보가 없는 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지금 워낙 내려오다 보니까 신용대출 받는 게 더 싼 거예요. 사실 주담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 뭐 산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싼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로 신용대출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금융당국도 이걸 어떻게 조이거나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신용대출 사실 지금까지 못 건드려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 주담대가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예요. 보태는 거죠. 흔히 말하는 네. 영끌의 수단으로.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영끌로 비투나선 동학개미인데 금융당국 입장에선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까지 신용대출을 안 건드렸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신용대출 건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실제로 그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임원과 함께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회를 열어서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라라고 한 건 없고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 준 건 없고 다만 올해 9월에서 12월 신용대출 관리계획 목표치를 서면으로 제출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 메시지를 준 거네요. 일단 불러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다니까 은행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회의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라고 봤더니 세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 일단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싼 금리의 대환 대출을 네. 비대면 방식으로 고소득 고신용자 고객들에게 대출해 주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드린 게 뭐냐면 고소득 고신용자 대출 이걸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른바 컵라면 대출이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그 혹시 카카오뱅크 통해서 이제 주로 여기가 컵라면 대출을 선도하고 있는데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몇 번 클릭만 누르면 대출이 금방 나옵니다. 3분 만에 나온다 이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5대 은행 더하기 카카오뱅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신생은행이고요. 신용대출 잔액만 놓고 보자면 15조 원이 안 됩니다. 잔액 기준으로 보자면 많지가 아직은, 않은데요. 네.
너무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죠. 3년 만에 10조 원 늘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최근 이제 그 신용대출 급증하고 있는 거니까 금융당국이 일종의 사인을 준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들 이분들의 신용대출까지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 타겟이 뭐냐? 고소득 고신용자 대출. 이걸 이제 조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사실 뭐 정확히 말을 한 건 아닌데 금융 당국이 은행들이 이제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열어서 월요일 날 회의를 열어서 이게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신용대출 자제하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받았다. 뭔가 문서가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지가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럼 은행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신용대출 좀 줄이느냐. 고소득 고신용자 줄여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신용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최근에 이제 1%대 금리까지 나왔거든요. 네. 기준 금리가 진짜 있고, 낮긴 하네요. 맞아요. 기준 금리가 있고 여기다 우대 금리 더해가지고 1%대까지 나왔는데 이 우대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 두 번째로 전문직들, 의사나 변호사들 이분들한테는 대출이 그 연소득의 2배까지 나갔어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네, 연소득이 1억 5천이면 3억까지 대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사실 한 2억에서 3억 대출 받는 건 생활자금이라기보다는 뭔가 투자하려는 자금 아니냐. 네. 이쪽을 좀 죄어라라고 이제 금융당국 메시지를 주니까 은행들이 요것도 200%까지 주는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요. 그 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오픈 그 카카오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갑자기 내가 한도 거절당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원래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다. 저도 실제로 요 방침이 나온 월요일 날 회의가 나온 저녁에 한번 제가 카카오뱅크 대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늘려보려고 한번 한도 증액을 요구했어요. 제가 분명히 2달 전에는 됐거든요. 안 돼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확실하게 그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뭔가 상황이 진행 지금 중이네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자, 걱정되는 거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5대 은행 플러스 카카오만 해도 일단 뭔가 이 제어가 되고 지금 아까 막 이것도 일종의 제어가 된 거잖아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 좋은 위험한 풍선 효과로 더 금리가 비싸고 당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서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게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그 은행들한테 고소득 고신용 주라고 했는데 일단 금리 올리면 부담은 당연히 서민들한테 먼저 전가가 됩니다. 이분들은 그렇죠. 신용이 낮으니까 더 많이 이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시점에 이게 약간 오비락격인데 그래서 그 약간 금융 당국이 뭔가 신용대출 관리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증권사들이 먼저 또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 게 일어난 게 삼성증권이 이 앞으로는 우리가 신용융자 매수를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오늘부터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어요. 네. 이러니까 야 이건 벌써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증권사에 이미 간 거 아니야? 신용대출 해주지 말라는 거 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본질을 뜯어보자면 증권당국의 뭔가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이 대출이 나왔어요. 증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동학개미들이 비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융자가 있고요. 하나는 주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네. 신용융자는요. 말 그대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융자를 40%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있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은. 100만 원으로 신용융자 40을 받으면 14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주식담보대출은 이거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사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내 생활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문제는 주식담보대출은 비싸요. 7에서 8% 정도 돼요. 고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다 받고 그래도 내가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아까 신용융자 말씀드렸는데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신용융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위험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 한도가 다 찬 거예요. 증권사의 그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 돈에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다 폰에 쓴 거죠. 다 퍼썼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오늘부터 중단하고요. 이미 11일부터 한국투자증권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용하는 그 네. 트레이딩 그 앱에서 중단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쓰고 있지는 않는데 정말 유혹이 심해요. 그 어떤 날 100% 확신이 든 날 있잖아요. 맞아요. 오를 거 같다. 야 이거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데 맞아요. 오늘 이거 난리 나겠는데 어. 싶으면은 일단 또 이것저것 뭐 정리해가지고 넣는데 요거 딱 누르면은 아쉽죠. 맞아요. 너무 쉽게 빌릴 수 있잖아요. 아니 돈을. 하루만 빌려가지고 이른바 단타를 치면 5% 수익 나는 걸 10% 먹을 수 그러게요. 있는데 그 유혹이 있었지만 이제 이제는 못한다. 못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월초 지난달 말부터 월초에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가 상당히 버텼어요. 그러게요. 이유가 뭐냐? 동학개미들이 매수했거든요. 최근 한 달간 동학개미가 6조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팔대요. 이런 데서 나와 네, 뽑았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생길 수 리스크 있겠네요.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또 다른 차원의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 다음 얘기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10분도 안 남았는데 요건 이제 그 정치권하고도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네. 이슈라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네. 지역화폐라는 거 그동안에는 다들 뭐 왠지 지역화폐라고 하면 이 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이 동네 시장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좋은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 어떤 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아주 좋지 않은 그 악효과들이 발견됐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거 정치인이 또 네. 반박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아,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하자면 네. 조세재정연구원이 어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네.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활용했고 3,500만 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근거는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또 기간도 봤더니 길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니까 일단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 마트는 갔어요. 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그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 이런 업체도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화폐를 사람들이 왜 쓰냐라고 하면은 10,000원권이다 이러면은 9,000원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뭐 깡의 효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 10%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부 지자체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9,000억 원이에요. 그럼 이 9,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경제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460억 원. 여기에다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부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 같은 게. 이게 1,800억 원. 그러니까 9,000억 원을 들였는데 실제로 효과를 따져보니까 2,260억 원 정도 순손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 지역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보호무역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하. 이 해당 지역에서만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이 해당 지역 바깥은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경계가 지도에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정해져 있죠. 행정구역으로 가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행하고 서울에서 발행하고 여기저기서 발행하고 나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유입된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일리가 있는 지적 네, 같긴 맞습니다.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사실 지역 화폐 발행 가장 많이 한 곳이 바로 경기도잖아요. 그걸 또 유명했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반박을 했는데 얼빠졌다. 그 굉장히 강한 표현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얼빠진 보고서를 작성하느냐면서 정말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니까 사실 그 제가 보기에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 학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뭔가 사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이 보고서를 지지하는 쪽에 그런 SNS 발언들이 더 많습니다. 요걸 찬성하는 쪽은 누구냐? 하필 경기연구원이에요. 아하, 또 경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 삼은 게 뭐냐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분석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가 많이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건 사실 최근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플러스 왜 하필 지금 이런 보고서를 냈느냐. 2018년까지 조사했으면 아니 지금 2년 동안 그거 분석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뭐 있잖아요. 연말에 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점이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이거 약간 정치적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대선 후보 1위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국적으로 약간 이름을
얻었던 게 기본소득이었고요. 네. 그 기본소득을 성남시에서 실천을 할 때 기본소득을 주면서 일종의 배당, 청년 배당 이런 걸 주면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줬어요. 네. 최근에 재난지원금 경기도가 지급할 때도 지역 화폐를 줬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 없다라는 건 이재명 지사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약간 부정하는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제 정책에서 이 정치의 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스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인다. 우리 부동산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제는 철저하게 돈은 사실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잖아요. 물처럼 1도만 기울어졌으면 그걸로 흘러가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이 경제 정책은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짧게 한 5분 남았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콜라라는 회사 참 재밌는 게 이 천재 물리학자도 전기학자인데 니콜라 테슬라예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먼저 쓰고 니콜라가 테슬라 나중에 쓰고, 썼는데 네. 그 회사가 말이 많네요. 아, 니콜라 이게 특히나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게요. 네. 서학개미라고 요새 하잖아요. 네. 니콜라를 무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2,500억 원어치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분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니콜라 갑자기 사기 논란에 휩싸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제 그 발단이 된 건 10일 날 힌덴버그라는 곳에서 네.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취지가 뭐냐? 니콜라 사기다. 기술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단정하고 있던데요. 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제 보고서 내용이 약간 이제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14일 날 또 니콜라 측이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일단 힌덴버그 리서치가 한 게 2016년에 시장에 공개했던 수소 세미트럭이 있습니다. 니콜라 네. 원이라는 건데 네. 힌덴버그 쪽은 껍데기만 있었다. 그러니까 사기였다. 사기였다. 쇼였다 이런 얘기죠. 쇼였다. 여기 안에 연료 전지가 없다. 니콜라 생산 능력 이건 의문이 좀 든다라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니콜라는 이게 좀 전 반박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으로 편향된지 모르겠는데 반박이 좀 어설퍼요. 네. 일단 니콜라 측이 니콜라 원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된 진짜 트럭이다. 다만 앞으로는 니콜라 원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도록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콜라 원은 진짜인데 앞으로 이거는 이 프로젝트 우리가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실험이었다. 이거 시장에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핵심 부품 인버터가 누구 제품이냐에 대해서 힌덴버그는 야 이거 사실 남의 건데 여기다가 이걸 라벨을 싹 가리고 마치 자기들 것처럼 했다라는 건데 이제 니콜라 측의 주장은 뭐냐면요. 영상 속 인버터가 자체 생산이라고 말한 적 없다. 아하. 이거 정치인인가요 이분? 대표가? 세 번째가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이게 제일 화제였거든요. 니콜라가 2018년에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조회수도 20만 건이 넘고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이게 수소 트럭이 일종의 이제 평원을 쫙 달리는 거침없이 모습이에요. 그거 보면 멋있어. 멋있어요. 투자하고 싶어. 그거 보면. 근데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봤더니 이게요. 이렇게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서요. 이 차를 그냥 굴린 거라고 해요. 경사를 이용해서 자체 굴러간 거다. 자체 추진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각도를 이게 언덕에서 굴린 게 아니라 막 평지에서 굴리는 것처럼 영상 각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굴리는 것처럼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니콜라는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 없다. 광고용으로 촬영된 걸 뿐이다. 하하.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회사 이름이 니콜라보다는 뉴턴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이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네, 움직였다. 맞습니다. 전기로 움직인 게 아니다. 만류인력으로 움직였다. 이러니까 테라노사 논란이 나오거든요. 네. 이 테라노사가 뭐냐면 사실 그 피 한 방울이면 유전자 분석 다 한다라고 했던 업체고 시가총액이 10조 달러까지 난리 갔었는데요. 났었죠. 테라노사란다. 죄송합니다. 네, 테라노스라는 업체인데 이게 결국 사기가 됐거든요. 네. CEO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니콜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뭐 단순히 보기가 어려운 게요. 이게 어쨌든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게 제2의 테슬라인데 테슬라 2006년에 뭐 보면 여기도 뭐 말이 많습니다. 어설펐어요. 그때도. 아니 그분 그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미국 그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대마초 피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네. 지금은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게 뉴머니와 올드머니의 충돌이다라고 하는데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공매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 또 공매도 전문 리서치예요. 그래요. 나 공매도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 주가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뉴머니 올드머니 했는데 이 올드머니는 월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한 힌덴버그 쪽을 대표하고요. 네. 사실 스타트업 투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이 정도의 과장과 비전만으로 일단 밀고 가는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뭐 테슬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 거짓말이다 말하기 힘들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정주영 회장이 네. 이제 그 조선소 만들 때 100원짜리 동전 동전이 아니라 그땐 지폐였죠. 보여줬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 유심히 봤는데 별의별 얘기 다 있더라고 댓글에. 심지어 니콜라 대표 관상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관상 봤는데 이 사람은 천재 물리학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관상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인지 천재인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사 특공대 잘 들으셨습니까? 내일 12시에 잭디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